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얗고 윤기나는 쌀밥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데 저는 그만 숟가락을 놓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앉은 동료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45년을 살면서 평생 먹었던 쌀의 양을 여기 한국에서는 단 한 달 만에 다 먹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함경북도 시골 마을에 혼자 남겨둔 65세 어마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시며 괜찮다, 성철아 하시던 그 약한 목소리가, 빈 솥뚜껑을 바라보시던 그 처연한 눈빛이. 어마이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그때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혼자 먹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살아서 이 맛을 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서 말이에요. 모든 게 지난해 늦가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함경북도 우리 마을에 겨울이 오면 바람소리만 쌩쌩 불어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이 몇 안 되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솥뚜껑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늘 텅 비어 있는 솥뚜껑만 차갑게 손에 닿을 뿐이었어요. 성철아, 일어났나? 어마이 목소리가 들려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65세이신 어마이가 기침을 하시면서 깨어나시는 소리를 들으면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거든요. 어마이는 워낙 야위셔서 이불 속에 계셔도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괜찮다, 성철아. 어마이는 괜찮다구나 하시면서 웃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어요. 어마이, 오늘은 죽이나마 끓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서 배급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배급소 동무가 하는 말이 오늘은 쌀이 없구나. 강냉이 찌꺼기나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강냉이 찌꺼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냉이에서 좋은 부분은 다 빼고 남은 껍데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도 한 주먹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동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없는데. 배급소 동무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쌀은 있었어요. 다만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한테 줄 쌀이 없었을 뿐이구라. 군에서 간부들이 쌀을 빼돌려서 자기들 창고에 쌓아두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챙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당의 쌀을 자기 돈만 드는데 쓰고 있었다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어마이께 강냉이 찌꺼기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마이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이거 먹지 말고 내가 먹어라, 성철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마이가 드셔야 합니다 하니까 어마이는 늙어서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너는 이래야 할 몸이지 않나 하시면서 숟가락을 제 쪽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이 좋지 못한 음식도 어마이와 나눠 먹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거든요. 그래도 어마이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마이가 더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어마이, 제가 장마당에 가서 뭔가 팔아서 쌀 좀 사오겠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이며 이불이며 팔만한 것들을 챙겨서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마당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처럼 굶주리고 있으니까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겨우 낡은 그릇 몇 개를 팔아서 쌀 한 돼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며칠 먹을 수 있겠소? 장마당 아주머니가 물어보니까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대 가지고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이웃집 최동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성철이, 너희 삼촌이 한국에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가?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이고, 소문이 돌고 있다구나. 조심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가족 중에 한국으로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감시받고 차별받거든요. 우리 삼촌이 정말 한국에 있기는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어마이와 저는 더 힘들어질 상황이었어요. 밤이 되면 어마이 기침 소리가 더 심해졌습니다. 마른 기침을 계속하시면서 가끔 피도 섞여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병원에 가봤자 약도 없고 의사도 기다려보시구라 하는 말밖에 못 해주거든요. 어마이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성철아. 그냥 감기인 것 같구나. 하지만 제가 봐도 감기가 아니었어요. 영양실조에다가 추위에 오래 노출되어서 몸이 약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마이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이웃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던 박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굶주림과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든 듯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어마이도. 그때 마을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우리 삼촌 가족이 평양에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였어요. 한국에서 돈을 보내서 평양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거든요. 새끼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분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같은 조선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평양에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굶어 죽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당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어마이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기침도 더 심해지고 밥도 거의 못 드시게 되었어요. 그런 어마이를 보면서 제 마음도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마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삼촌처럼 한국으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물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어마이가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해 겨울이 정말 추웠습니다. 어마이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시면서 저도 점점 다급해졌거든요. 밤마다 어마이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다가 정말 어마이를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건 이웃집 김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김할머니는 우리 어마이와 나이도 비슷하고 사정도 비슷했는데 그냥 잠든 듯이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져서 견디지 못하신 거였어요. 성철아, 김할머니가 그렇게 가셨구나. 어마이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마 자신의 미래를 보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어마이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성철아, 어마이가 너무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구나. 그러니까 너라도 살 길을 찾아봐라. 어마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어마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지만 어마이 말씀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마이를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문득 삼촌 생각이 났습니다. 삼촌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 말이에요.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몰래 편지가 온 거예요. 마을에서 중국 장사를 하는 박동무가 조심스럽게 가져다 준 편지였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철아, 한국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 조선소에서 일하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어머님도 모셔올 수 있다. 위험하지만 길이 있으니 잘 생각해봐라. 2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것만 있으면 어마이 치료비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한국까지 가느냐는 것이었어요. 박동무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준 말로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성공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이 이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어. 박동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어마이가 죽고 저도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박동무가 브로커를 소개해줬습니다. 최동무라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장사를 한다면서 사실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빼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중국까지는 5만 원, 한국까지는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하지만 최동무가 나중에 한국에서 벌어서 갚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외상 같은 개념이었죠.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 새벽에 출발한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은 각오해야 해. 그날 밤 어마이께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마이가 반대하실 것이 뻔했거든요. 어마이, 제가 평양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평양에. 성철아, 그곳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 삼촌이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돈 벌어서 어마이 치료비도 마련하고. 어마이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성철아.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 것 같구나. 여기 있어봤자 굶어 죽을 뿐이니. 출발하는 날 새벽 어마이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성철아, 어마이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돌아와라.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어마이, 아들이 꼭 돌아올 테니 버텨주시구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서는데 뒤돌아보니 어마이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변까지 가는 길이 정말 험했습니다. 보위부 순찰을 피해서 산길로만 다녀야 했거든요. 최동무와 함께 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모두 절박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조용히 해. 저기 보초가 있어. 두만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강물이 얼어있기는 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중간중간 얼음이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조심해서 따라와. 얼음이 약한 곳에 빠지면 죽어. 최동무가 앞장서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발밑 얼음이 삐걱거리면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중간쯤 갔을 때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제 앞에 가던 사람이 얼음이 약한 곳에 발을 디디면서 얼음물에 빠진 거예요.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 사람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칫하면 저도 같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최동무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끌어올렸지만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야. 여기서는 조금만 방심해도 죽어. 겨우 중국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중국에서도 공안들이 탈북자들을 잡으려고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빨리 은신처로 가자. 중국의 한 농가 창고에 숨어서 며칠을 보냈는데 그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추위에다가 배고픔까지 겹쳐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더 내놔야 한국까지 갈 수 있어. 최동무가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약속과 다른 얘기였는데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갚을 테니 일단 보내주십시오. 결국 대출 서류 같은 것을 하나 더 써주고 나서야 한국행 배를 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어마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어마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돈 벌어서 어마이 모셔올게요.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온 것일까 하는 믿어지지 않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동차도 많고 건물들도 높고 무엇보다 사람들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건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푹신하고 이불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북에서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는데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당에 가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밥이 하얗고 윤기가 나는 게 꿈에서나 보던 그런 밥이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나 되고 국물도 진짜 고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다 먹어도 되는 겁니까? 옆에 앉은 직원분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당연하죠. 많이 드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목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어마이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어마이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죄스러워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 숟가락만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어마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병이 더 악화되신 건 아닌지, 제가 없어서 더 힘드신 건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한국말도 배우고 취업 준비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동무라고 불렀던 것을 여기서는 친구라고 합니다. 깨차가 아니라 기차라고 발음해야 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말투부터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말이라도 뜻이 다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TV였어요. 채널이 이렇게 많고 뉴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이런 걸 방송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트 견학을 갔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한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골라서 사가더라고요. 이거 다 진짜 파는 겁니까? 전시용이 아니라 그냥 훔쳐가지 않아요? 당연히 진짜예요. 굳이 음식을 훔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때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풍부한 음식이 있는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탈북자라고 하면 꺼리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말투 때문에 금방 탈북자인 걸 알 수 있어서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과연 제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어마이를 모셔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사회 배치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고향에 어마이가 계시거든요. 특히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괜찮게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삼촌이 편지에서 말했던 그곳이 떠올랐어요. 그럼 용접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해요. 여기서 기초교육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용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무엇이든 배워서 돈을 벌어야 어마이를 모셔올 수 있으니까요. 용접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불꽃을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꽃으로 쇠를 붙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처음에는 다 이래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북에서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교육도 받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는데 밤에 혼자 있으면 어마이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어마이, 아들이 꼭 돈 벌어서 모셔올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나갈 날이 다가왔을 때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자리를 구해드렸어요. 숙소도 준비되어 있고 처음 한 달은 적응 기간이니까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지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었어요. 어마이를 모셔올 수 있는 날이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았거든요. 하나원을 떠나는 날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각자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요.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넓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들이 계속 펼쳐지더라고요. 어마이,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아들이 꼭 성공해서 어마이 모셔올게요. 그렇게 다짐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거든요. 북에서는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해서 바다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바다는 생각보다 더 크고 더 푸르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조선소까지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고 그 아래로 엄청나게 큰 배들이 보이더라고요. 저게 정말 배입니까? 옆에 앉은 아저씨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런 배가 바다를 다니면서 세계 곳곳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죠. 세계 곳곳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그런 큰 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문이 얼마나 큰지 트럭 여러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배들이 여러 척이나 만들어지고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접하는 사람, 크레인 조작하는 사람, 도면을 보며 지시하는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김성철 씨 맞죠? 저는 박 반장입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지만 웃는 모습이 정말 인상 좋아 보였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원에서 용접 기초는 배웠다고 들었는데 실제 현장은 좀 다를 거예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박 반장님이 현장을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걸 다 용접으로 붙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다 용접으로 붙이는 겁니까? 그렇죠. 용접이 제대로 안 되면 바다에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작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꺼운 철판에 용접을 해야 하는데 불꽃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거든요. 아이고, 뜨거워라. 용접 불꽃이 튀어서 옷에 구멍이 났는데 옆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려. 나도 옷 몇 벌 태웠어.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말하는 억양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 말투 좀 이상하네. 어디서 온 사람인지.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아직 제가 탈북자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을 때 또 놀랐습니다.
밥이 정말 하얗고 반찬도 여러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앉아서 먹으려니까 또 어마이 생각이 났어요. 어마이는 지금 뭘 드시고 계실까?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어마이 없이 혼자 먹는 밥은 죄스러웠거든요. 왜 안 먹어? 맛이 없는가? 옆에 앉은 동료가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첫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탈북자요. 진짜 북한에 있던 사람이 여기서 일한다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거든요. 작업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용접할 때 각도를 맞추는 것도 어렵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김 씨,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 조장님이 짜증스럽게 말하시는데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손을 보니까 화상 물집이 잔뜩 생겨 있었어요. 장갑을 끼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도 용접 불꽃 때문에 빨갛게 그을려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첫 월급날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틀째부터는 더 힘들어졌어요. 몸이 용접 작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온몸이 아팠거든요. 특히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괜찮습니까? 박 반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집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용접봉을 잡는 각도며 이동하는 속도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낫네요. 박 반장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동료들과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았고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말투 때문에 제가 탈북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좀 거시기해.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상처받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거든요. 첫 월급날이 다가왔을 때 정말 설렜습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 돈으로 어마이한테 뭘 보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어요. 김성철 씨, 월급입니다. 박 반장님이 봉투를 건네주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돈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 돈입니까? 그럼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거든요. 어마이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돈이었고요. 어마이, 아들이 드디어 돈을 벌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돈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어마이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어도 되나?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이 벌어서 어마이를 모셔올 수 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조금씩 더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마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실력도 늘고 몸도 작업에 익숙해지면서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박 반장님의 따뜻함이었어요. 김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박 반장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혼자 밥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반장님, 제가 탈북자라는 거 아시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박 반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김 씨가 얼마나 성실한지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 박 반장님이 물어보셨어요. 고향에 가족이 계신가요? 네, 어마이가 계십니다. 많이 편찮으신데. 그럼 빨리 모셔와야겠네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박 반장님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어마이를 모셔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박 반장님은 작업할 때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각도를 맞춰야 용접이 깔끔하게 됩니다. 속도는 이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덕분에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해도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제법 많은 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김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박 반장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작업 중에 실수로 손가락을 다쳤어요. 용접 불꽃이 튀면서 화상을 입은 거였는데 아파서 신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작업하던 이동우 선배가 달려왔어요. 어디 다쳤어? 손가락을 좀. 어디 보자. 아, 화상이네. 이거 빨리 치료해야 해. 이 선배가 저를 의무실로 데려가서 치료받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때까지 저와 별로 말을 안 했던 분인데 제가 다치니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탈북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의무실에서 치료받으면서 이 선배가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동료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른 동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김 씨, 용접봉 좀 가져다 주소. 김 씨, 이거 같이 들어. 작은 부탁드리지만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2달째가 되면서 제 실력도 제법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용접 속도도 빨라졌고 무엇보다 정확도가 높아졌거든요. 김씨 용접한 부분 보래. 정말 깔끔하네. 품질 관리 담당자가 칭찬해 주니까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에도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따돌림 받는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김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날 한 동료가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아, 거기 겨울이 정말 춥다던데요? 네, 정말 춥습니다. 여기는 따뜻해서 좋네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탈북자라는 것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3달째가 되니까 이제 제법 일이 손에 익었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작업을 가르쳐달라는 부탁까지 받았거든요. 김 씨, 이 친구 용접 처음이니까 기초부터 좀 가르쳐 주소.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각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신입사원이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박 반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친절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된 거죠. 음식에 대한 제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마이 생각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건강해야 어마이도 모셔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먹었거든요. 김 씨, 오늘도 많이 드시네요.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일 많이 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 더 드세요.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퍼주시는 따뜻함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작업 중에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크레인에서 무거운 철판이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먼저 발견해서 큰 소리로 경고했거든요. 위험해요. 피하세요. 덕분에 다들 무사했는데 그 일로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잔업이나 야근 요청이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김 씨, 오늘 야근 가능해요? 네, 물론입니다. 잔업비와 야근 수당이 쌓여가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팀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김 씨 덕분에 우리 팀이 살았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4달째가 되니까 이제 완전히 적응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선소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편해졌거든요. 김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팀 회식 있는데 참석할래? 저도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팀원인데. 처음으로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탈북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초대받는다는 게 정말 감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어둡고 불안한 표정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감 있고 밝은 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마이, 아들이 이제 정말 사람 구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선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거든요. 용접 실력도 숙련공 수준이 되었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고 있었어요. 김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들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존경받는 선배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연습하면 늘어요. 제가 배웠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박 반장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적금 통장을 보는 게 요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매달 열심히 모은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이 정도면 어마이 치료비는 충분할 것 같은데. 통장을 보면서 계산해 보니까 어마이를 모셔와서 병원 치료도 받게 하고 좋은 음식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모였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어마이를 모셔오느냐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상태에서 탈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박동무, 혹시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돈 보낼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원 동기 중에 먼저 정착한 박동무에게 물어봤더니 조심스럽게 브로커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위험하긴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돈이랑 약도 보낼 수 있어.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 어마이께 돈과 약을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어마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거든요. 어마이께 꼭 전해주세요. 아들이 열심히 살고 있고 곧 모셔올 거라고요. 브로커에게 부탁하면서 마음이 간절했어요. 어마이가 건강하게 버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제 위치가 확실해졌어요. 어느 날 박 반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 씨, 이번에 모범사 원상 받게 되었어.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무슨 소리야? 지난 1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잔업, 야근 도맡아서 하고 후배들 챙기고. 모범사 원상을 받는 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상장을 받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성철 씨, 탈북민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김 형님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본받아야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곳이 제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팀 전체가 축하 회식을 해주었어요. 술자리에서 평소에 말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탈북자라고 해서 좀 어색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형님 보니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성실하고. 동료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까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된 거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요. 네, 물론이죠.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어마이께 편지를 썼어요. 어마이, 아들이 이제 정말 사람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도 받고 동료들도 인정해주고 어마이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아들이 되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모셔올게요. 다음 날 작업하면서 거대한 배를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용접한 부분들이 모여서 이런 큰 배가 되고 이 배가 바다를 건너 세계 곳곳을 다닌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이 배가 어디까지 갈까요? 신입사원이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런 배를 타고 고향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그려봤어요. 어마이와 함께 이 바다를 보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마이, 여기 바다가 정말 예뻐요. 어마이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아파트 기숙사를 임대해준다는 거였어요. 김 씨 같은 핵심 인력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셔야죠. 박 반장님의 말씀에 정말 감격했어요. 이제 진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창문을 열어보니까 바다가 보였어요.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배들도 보이고 멀리 수평선도 보이더라고요. 어마이, 이제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어마이 오시면 제일 큰 방을 드릴게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절망적이었던 북한에서의 목숨을 걸고 한 탈북 힘들었던 초기 적응 과정. 그리고 지금의 안정된 삶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어마이를 모셔오는 것,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언젠가 통일되는 것. 꿈꿀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며칠 후에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께서 돈과 약 잘 받으셨대요.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면서 아들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어마이가 건강해지셨다니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거든요. 김 형님, 오늘 정말 밝아 보이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뭔데요? 가족 소식이요? 건강하시다고 하네요. 아, 그럼 정말 좋겠네요. 빨리 모셔오세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제 목표는 분명해졌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모으고 어마이를 모셔올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통일된 조선에서 자유롭게 고향을 오가는 것. 어마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꼭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함께 살겠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넓은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나라에서 제 꿈을 이루겠다고 말이에요.